제부에게 광적으로 집착한 형수는 그와 자유롭게 살기 위해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한 남성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던 중 차량에 치여 몸이 반으로 갈라졌다. 다행히 그의 아내는 무사했다. 처음에는 비극적인 사고로 보였지만 경찰이 개입하면서 조작된 범행 현장과 엇갈리는 증언 등 여러 모순이 드러났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사건 뒤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들이 하나둘 밝혀졌다. 복잡한 관계, 치밀한 거짓말, 그리고 소름 끼치는 증거들이 점차 끔찍한 진실을 그려나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함께 진실을 파헤쳐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009년 1월 19일 밤, 자오 씨는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문을 열자 며느리 루다오가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마을 언덕 꼭대기에서 트랙터에 깔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이 멍해진 자오 씨는 막내 아들 빙에게 즉시 연락했고 두 사람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트랙터는 도로 옆 바위에 충돌한 채 엔진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으며 불빛이 켜져 있었다. 반면 주위 시신은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트랙터 아래에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으깨진 주위 시신을 본 자오 씨와 아들은 충격에 휘청거렸다. 도로 위에는 핏자국과 함께 산산조각난 육신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뼈 조각과 먼지가 뒤덮인 살점을 하나씩 주워 검은 봉투에 담았다. 다음 날 아침, 장례 준비를 하던 중 빙은 가족 소유의 트랙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급히 전화를 걸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 기록을 요청하자 빙은 즉시 교통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트랙터의 브레이크 고장에 대해 빙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빙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단지 형수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트랙터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주가 바퀴 아래 돌을 개어두려 했으나 돌이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균형을 잃고 도로 옆 바위로 굴러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이 어떻게 멈춰 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형수 외에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 추궁하자 빙은 당황하며 단순히 형수의 말을 전한 것뿐이라며 자신도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즉시 루다오를 불러 진술을 받았다. 그녀는 그날 배가 아팠고 남편 주가 인근 마을의 진료소로 가기 위해 트랙터를 운전했다고 말했다. 락수이동 언덕에 도착했을 때 주가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며 멈춰서 확인하려 했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차량에 깔려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패닉 상태로 집으로 달려가 시아버지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진술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했다. 첫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을 언덕에서 멈추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그녀는 엔진이 꺼져 있었다고 했지만 자오 씨와 빙이 도착했을 때 트랙터의 엔진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불빛도 켜져 있었다. 셋째,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기보다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경찰의 끈질긴 질문에 루다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수상한 점들이 점점 늘어나자 경찰은 사건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며 관련자들을 신문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팀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정밀 검사를 시작했다. 트랙터를 조사하던 경찰은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루다오의 브레이크 고장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였다. 이에 경찰은 바퀴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돌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 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미끄러지거나 굴러간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만약 돌이 실제로 트랙터를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움직인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다. 경찰은 돌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표면에 기묘한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혈흔은 충격으로 튀긴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피 묻은 손으로 만지거나 돌을 들어 올린 듯한 자국이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경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루다오를 다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경찰이 해명을 요구하자 그녀는 여전히 트랙터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주가 멈춰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돌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 추궁했다. 경찰은 그녀가 피를 닦아낸 것 아니냐며 범행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루다오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예상보다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압박이 거세지자 그녀는 더 이상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며 당황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법의학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루다오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줄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문을 잠시 중단하며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경고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거들은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경찰은 주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시 부검을 지시했고 법의학 팀은 몇 시간 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주의 시신에서 트랙터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지만 그 부상은 그가 이미 사망한 후에 발생한 것이었다. 실제 사인은 밧줄을 이용한 외부 기계적 압력에 의한 질식사였다. 이는 살인사건임을 확정짓는 증거였다. 피해자는 차량에 치이기 전에 이미 살해당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로 조작된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를 좁혀가며 범행 동기와 실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으며 트랙터는 시장에 채소를 운반하기 위해 최근에 구매한 것이었다. 경찰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라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루다오는 자주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웃 마을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주가 그녀를 치료받으러 데려간다고 한 곳도 그곳이었다. 이런 루다오의 행동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침 그 시기부터 그녀의 형부인 장홍춘이 주와 함께 채소 수확과 운반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루다오와 장홍춘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들을 면밀히 감시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이 홍춘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루다오와 주고받은 수많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실해졌다. 경찰은 즉시 홍춘을 경찰서로 소환했으며 그는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그의 얼굴과 목에 생긴 신선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질문하자 홍춘은 당황하며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경찰이 불륜관계를 증명하는 메시지를 제시하자 홍춘은 결국 지난 2년 동안 루다오와 관계를 맺어왔음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과 위로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깊어졌다고 했다. 두 사람은 잘못된 관계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고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워갔다. 한편 경찰은 루다오도 신문하고 있었고 강한 압박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다. 루다오는 단순히 불륜을 숨기고 싶었을 뿐이었으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두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홍춘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는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집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서랍에서 말라붙은 핏자국이 묻은 밧줄을 발견했다. 법의학 감식을 진행한 결과 그 밧줄에서 검출된 혈흔이 주의 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홍춘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체포 작전을 계획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홍춘은 정원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조용히 접근해 그를 포위했다.
수갑이 채워지자 홍추는 당황하며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녀가 한 거야 라고 소리치며 루다오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와 두 사람의 자백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그의 변명은 소용이 없었다. 홍추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수사팀은 사건의 남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홍춘과 루다오의 진술이 일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잔혹한 범행 계획이 드러났다. 홍춘은 어릴 때부터 루다오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루다오가 자신보다 3살 연상이었기에 홍춘의 부모는 이를 반대하며 대신 그녀의 여동생과 결혼하도록 주선했다. 이후 루다오도 결혼하여 10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홍춘이 개입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2년 전 주가 홍춘에게 채소 수확과 운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감정이 깊어졌고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홍춘은 주를 제거해야만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루다오를 설득했다. 처음에는 루다오가 거부했지만 홍춘의 강요와 협박 끝에 결국 동조하게 되었다. 그들은 트랙터의 브레이크 고장을 가장해 줄을 차로 깔아 사고사로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조작을 간파했고 결국 두 사람은 끔찍한 범행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사건은 장홍춘과 루다오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2009년 7월 20일 홍춘과 루다오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탐욕과 배신이 불러온 교훈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탐욕과 배신이 불러온 교훈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음은 케이스를 따라가 주세요. 상어 미스터리, 사람 팔을 토해낸 사건. 사람들이 포획된 사나운 상어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분비는 수족관에서 상어가 갑자기 밧줄이 묶인 상태로 온전한 인간의 팔 하나를 토해냈다. 이 사건은 방문객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경찰은 곧바로 이 팔에 얽힌 미스터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긴 단서 추적 끝에 2명의 용의자가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사기 행위로 몰래 이익을 챙긴 억만장자 자선가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들 중 누가 피해자를 살해했을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갈등이 있었을까? 왜 상어의 뱃속에서 인간의 팔이 발견되었을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최신 범죄 이야기 업데이트를 위해 좋아요,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그해 4월 17일 호주 시드니 근처 쿠지비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어북을 합선이 좋은 어획을 기대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 시작된다. 뜻밖에도 그의 어망에 한 마리의 타이거 상어가 걸렸다. 이 상어는 길이 4m, 무게 500kg이 넘는 타이거 상어였다. 어부는 상어를 다른 어획물들과 함께 버리는 대신 그물을 벗겨 쿠지 수족관의 전시용으로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인기 있는 휴양지였다. 당시 시드니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해변에서 놀던 많은 젊은이들이 상어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상어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수족관을 방문하도록 권장받았다. 그러나 1935년 4월 25일 어부의 그물에 잡힌 지 불과 8일 만에 상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상어는 에너지를 잃고 식욕을 잃었으며 일주일 전 시설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상어는 길이 25피트의 수조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벽에 부딪히거나 수조 바닥에 가라앉았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헤엄쳤다. 갑자기 상어는 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한동안 고군분투하다가 멈추더니 거품이 사라지고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인간의 팔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이거 상어가 온전한 왼팔을 토해낸 것이었다. 팔은 거의 온전한 상태였고 심지어 새겨진 문신과 손목에 묶인 밧줄도 여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모두가 경악했고 밧줄은 첫 번째 의심스러운 단서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어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흔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단순히 상어에게 공격당한 불운한 사람의 팔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팔의 주인을 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이 기묘한 왼팔에서 지문을 추출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지문은 상어의 강한 위액 때문에 파괴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은 희생자를 신원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지문은 없어졌지만 2명의 권투 선수가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 새겨진 문신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경찰이 단서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던 중 타이거 상어가 팔을 토한 지 3일 만에 구지 수족관 직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상어를 죽이고 해부했다. 이 행동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파괴해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타이거 상어의 해부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상어의 위장 안에는 다른 신체 부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타이거 상어가 인간의 팔과 직접 관련된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상어의 위 속에는 또 다른 작은 상어가 들어있었다. 조사 결과 타이거 상어는 잡히기 전에 작은 상어를 삼켰고 인간의 팔은 원래 그 작은 상어가 먹은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작은 상어가 사람을 먹은 범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 실제로 팔에는 상어에게 공격당했다는 흔적이 없었다. 특히 팔의 절단면은 깨끗했고 상어의 이빨 자국이 아닌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된 것이 명확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이 이야기는 언론에 의해 널리 보도되었고 곧 대중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누가 팔을 잘라 바다에 던졌고 그것이 작은 상어에게 먹히고 나중에 타이거 상어에게 삼켜지게 했을까? 경찰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던 중 에드윈 스미스라는 남자가 예상치 못하게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에드윈 스미스는 신문을 읽고 상어가 토해낸 팔이 몇 주째 실종된 그의 형제 제임스 스미스의 것임을 알아보았다고 말했다. 에드윈은 경찰에게 자신과 형제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서 제임스의 팔에는 상어가 토해낸 팔과 정확히 동일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면밀한 조사와 비교를 통해 그 팔이 제임스 스미스의 것임을 확인했다. 제임스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사망 당시 시드니 교외의 글레이즈필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 신문은 스미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는 과거 라이트급 권투 선수였으며 이후 당구장을 운영했던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스미스는 세상에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 제임스는 몇 년 전 불법 도박에 연루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호한 세부 사항은 제쳐두고 경찰은 제임스의 행적을 추적하여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해 4월 7일 제임은 시드니 남부 교회 커널라의 세스 호텔에서 파트릭과 술을 마시고 카드 놀이를 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인 패트릭 브레이디가 주요 용의자로 간주되었다. 패트릭은 이전에도 몇 건의 전과가 있었던 음흉한 인물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패트릭은 제임스가 실종된 이후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살기를 멈췄다. 더욱 수상한 점은 제임스가 실종된 당일 패트릭이 커널라의 탈론비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집을 임대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집주인에게 질문했을 때 매트리스와 금속 침대 하나가 사라졌다는 대답을 들었다. 경찰은 즉시 패트릭이 제임스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금속 침대에 넣으려 했으나 팔이 들어가지 않자 잘라낸 후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그 팔은 상어에게 먹힌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경찰은 패트릭 브레이디를 신속히 소환하여 신문했다. 그러나
파트릭은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며 그날 제임스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이후 각자 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임스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까지 말했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파트릭으로부터 실질적인 정보를 끌어내거나 기소에 이를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군과 공군이 파트릭이 임대했던 작은 집 주변 지역을 수색했지만 스미드의 시신이나 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파트릭을 기소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셜갈m 사건은 막다른 길로 치닫는 듯했지만 누군가의 등장으로 갑작스럽게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며칠간의 성과 없는 수사 끝에 한 택시 기사가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와 제임스가 실종된 날 파트릭을 레지노드 노일 홈스의 집까지 태워주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가 주목했던 점은 파트릭이 차 안에서 보였던 행동이었다. 그는 매우 긴장하고 초조해 보였다. 기사는 파트릭이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으며 계속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초조해하고 분명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듯했다고 묘사했다. 파트릭이 방문한 사람은 호주의 저명한 사업가이자 자선가로 사회적 기여와 긍정적인 이미지로 널리 존경받던 레지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다. 실제로 레지널은 라벤더베이에서 조선업 사업을 가장하여 활동하던 마약 밀매와 사기 범죄의 두목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레지널은 보험 사기와 같은 범죄를 위해 제임스를 여러 차례 고용했으며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그러한 사기를 벌였다. 그것은 테리소 근처에서 침몰된 파파인더라는 과도하게 보험에 든 유람선이었다. 그 직후 제임스와 파트릭은 레지노와 함께 범죄 활동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레지노는 위조된 고객 서명을 제공하고 파트릭은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수표를 위조했으며 파트릭과 제임스는 그 돈을 인출했다. 경찰은 이제 제임스와 파트릭이 레지노드를 위해 일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금전적인 갈등이 제임스의 생명을 앗아갔을 수 있었다. 갑자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레지노는 제임스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파트릭에게 해변가의 작은 집에서 살인을 실행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다. 이 이론은 타당해 보였지만 문제는 경찰이 여전히 물적 증거가 없고 파트릭을 소환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5월 16일 경찰은 심사숙고 끝에 현재 사건과는 무관한 위조 혐의를 구실로 파트릭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레지노도 용의자로 소환되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범행을 자백한다면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파트릭과 레지노는 서로 처음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파트릭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사건에서 경찰이 왜 자신을 조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두 사람을 오래 구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며칠 만에 두 사람을 풀어주었다. 경찰은 두 용의자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얻기를 바라며 그들을 비밀리에 계속 감시했다. 경찰의 예상과 달리 석방된 지 며칠 만에 레지노가 보트를 타고 라벤더베이로 가서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자 모두 충격을 받았다. 머리에 총을 쏜 그는 바다에 빠졌지만 뜻밖에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의 총기 다루는 기술 부족과 두개골의 단단함 덕분에 그는 총상을 입었음에도 의식을 잃는 데 그쳤다. 게다가 그의 손목 중 하나가 밧줄에 걸려 익사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보트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 그 시점에 경찰이 도착해 바다에서 4시간 동안의 보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기진맥진한 레지노는 결국 항복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허락했다. 회복 후 레지노는 조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하며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찰에게 파트릭이 제임스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절단해 트렁크에 넣은 뒤 꾸나마다배에 던졌다고 말했다. 파트릭은 그 후 레지노드의 집으로 가서 제임스의 갓 잘린 팔을 보여주며
즉시 4,1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레지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레지노는 또한 파축이 떠난 후 자신이 시드니 해안 근처 마로브라 지역으로 가서 제임스의 팔을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모순투성이었다. 제임스의 팔이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을 때 여전히 밧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축이 레지노드의 집에 협박하러 갔다면 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을까? 더욱이 택시 운전사의 진술에 따르면 파축은 레지노드의 집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은 채 도착했다고 한다. 그의 증언이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레지노드의 협조가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6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레지노드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날 저녁 레지노드는 계좌에서 4,100만 원을 인출한 후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그는 신중하게 행동하며 아내를 그의 낫쉘은 차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레지노드는 시드니의 너스 포인트에 있는 헥슨롤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레지노드는 근거리에서 3발의 총격을 받았다. 범죄 현장은 레지노드가 자살한 것처럼 보였지만 일부는 그가 보험금을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죽일 청부업자를 고용했다고 추측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당시 레지노드의 죽음은 제임스 스미스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파축의 변호사는 한쪽 팔만으로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가 팔 하나를 잃었지만 여전히 건강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파축의 유죄를 입증할 제임스의 시신이나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파축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30년 후인 1965년까지 행복하고 무고한 삶을 살았다. 결국 팔의 문신은 수사관들이 제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셜감 사건에 대한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 일부는 제임스가 살아남아 경찰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진범이 레지노드나 파축이 아니라 1930년대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 한 명인 악명 높은 갱단 두목 에리 웨이만이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성공한 사업가인 레지노드가 자신이 두목이 아닌 갱단을 위해 일했다는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다. 결국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상어, 문신이 새겨진 팔, 두 건의 미제 살인 사건 이야기는 법정을 매료시키고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 법률 역사상 지속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았다. 이후 이 사건은 이야기로 쓰여졌고 곧 영화로 각색되었다.